수천 명의 하객이 모인 파티 한가운데서 남편은 젊은 내연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사모님이라 소개하며 나를 자벽부들이 앉는 테이블로 쫓아냈다.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언니는 제 신발이나 닦아줄 자격도 안 돼요. 나는 웃으며 한마디를 던졌고 그 말에 모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오늘은 흥성그룹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 내 남편 최정훈의 영광스러운 밤이었지만 그의 법적 아내인 나, 박현주는 3년 전에 유행이 지난 짙은 녹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이힐 때문에 발은 불이 난 듯 아팠지만 감히 앉을 수 없었다. 이곳에 나를 위한 의자는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조명과 시선은 연회장 중앙을 향해 있었다.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은 최정훈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고 있는 그곳으로. 그녀는 최정훈의 새로운 비서, 배유린이었다. 파도처럼 물결치는 머리카락, 육감적인 몸매를 감싼 붉은색 튜브톱 드레스. 정훈은 중요한 파트너들에게 그녀를 한 명 한 명 소개했다. 내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다정한 목소리로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내 배유린입니다. 아내. 그 두 글자가 비수처럼 심장에 와서 밝혔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나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내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것에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공공연히 바람을 피우는 것에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수천 개의 눈이 지켜보는 이런 자리에서까지 그가 이럴 줄은 몰랐다. 나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를 바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운명은 나를 조롱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한 바퀴를 돈 정훈과 유린이 VIP 1번 테이블, 주최 측에서 나를 위해 미리 마련해둔 자리로 똑바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자리는 회장 부인을 위한 유일한 자리였다. 나는 파티가 막 시작되었을 때 남편의 뻔뻔함을 미처 깨닫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훈이 나를 발견했다. 그의 눈에 스친 당혹감은 이내 짜증과 냉혹함으로 변했다. 그는 내게 말하는 대신 근처에 서 있던 행사총괄팀장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VIP 구역 전체가 조용해질 만큼 컸다. 누가 우리 집사람을 여기 앉혔어? 이 테이블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들을 위한 자리야. 자네는 자리 배치도 제대로 못해? 젊은 팀장은 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벌벌 떨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 자리는 사모님 자리입니다만. 사모님은 내 옆에 있잖아. 정훈은 말을 끊고 유린의 허리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고소함이 뒤섞인 수백 개의 시선이 내게로 쏟아졌다. 온몸에 피가 굳는 것 같았다. 정훈은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마치 귀찮은 장애물을 보듯 나를 쳐다봤다. 그는 가장 구석진 곳, 화장실 입구 근처, 청소부와 경비원들이 급하게 저녁을 먹고 있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은 저기 가서 앉아 있어. 그는 명령하듯 말했다. 내 귀한 손님들 방해하지 말고.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다. 감미롭게 흐르던 음악이 기이할 정도로 날카롭게 귀를 찔렀다. 주위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수백 개의 눈이 나를 꿰뚫는 것 같았다. 시선 하나하나가 바늘이 되어 만천하에 드러난 나의 비참함을 난도질했다. 상상해 본 적 있는 장면이었지만 실제로 겪으니 그 치욕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바로 그때 정훈의 어깨에 의기양양하게 머리를 기대고 있던 배유린이 그에게서 떨어져 내게로 걸어왔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우아하게 움직였고 불꽃 같은 붉은 드레스는 내 마지막 인내심을 불태우는 듯했다. 그녀는 내 앞에 멈춰서서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현주 언니, 유리는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를 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정훈 씨가 자리 마련해줬잖아요. 저기 가서 앉으세요. 여긴 언니랑 안 어울리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내 시선은 무심코 그녀의 목으로 향했다. 크리스털 조명 아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그것을 알아봤다. 평범한 보석이 아니었다. 지난달 정우는 회사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며 집에 왔다. 그는 내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겨주신 유품인 다이아몬드 예물 세트를 팔아달라고 애원했다. 한 달 안에 꼭 되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를 믿었다. 어머니의 소중한 유품을 팔았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은 내연녀의 목에 걸려 나를 모욕하는 무기가 되어 있었다. 유리는 내 시선을 눈치챘는지 도발적으로 목걸이를 어루만졌다. 예쁘죠, 언니? 정훈 씨가 저만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거래요. 저만이 이걸 가질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내 낡은 드레스를 훑어보더니 비웃었다. 언니 꼴 좀 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VIP 테이블에 앉을 자격은 없잖아요.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참아야 했다.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내가 침묵하자 유리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녀는 내가 두려워하고 완전히 패배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몸을 숙여내 귓가에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가장 악독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훈 씨가 왜 언니를 쫓아냈는지 알아요? 언니는 제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는 걸요. 섬뜩한 정적이 나를 감쌌다. 온몸에 피가 멈추는 듯했다. 분노, 고통, 10년간의 기만과 1년간의 짓밟힘에서 비롯된 한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녀 말이 맞았다. 정훈의 눈에 지금의 나는 한여만도 못했다. 수백 개의 눈은 여전히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울부짖기를, 내연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기를, 눈물로 얼룩진 막장 드라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유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오늘 밤 처음으로 나는 미소 지었다. 내 미소는 아마 유린과 정훈이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이었을 것이다. 행복의 미소도 억지 미소도 아니었다. 소름 끼치도록 평온한 미소였다. 순간 유린의 얼굴에서 의기양양함이 굳어지고 그 자리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서렸다. 그녀는 마치 내 미소가 뺨을 맞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라도 되는 양 한 걸음 물러섰다. 음악이 갑자기 멈췄다. 사회자가 정훈과 유린을 무대 중앙으로 초대했다. 오늘 밤 가장 중요한 연설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무대 조명 아래 서 있는 저 남자를 보았다. 10년 전 우리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부도 직전의 회사를 살려달라며 울며 매달렸던 그 남자를, 평생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바다가 마르고 돌이 닳도록 맹세했던 그 남자를, 조금 전의 극심한 치욕은 이제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평정심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등을 곧게 펴고 구겨진 드레스를 정리한 뒤 걷기 시작했다. 자벽부들의 테이블이 아닌 무대를 향해서. 나의 발걸음은 하나하나 느리고 단단했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 건조한 또각거림이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호기심과 놀라움, 그리고 기대로 가득 차 내게로 쏠렸다. 정훈은 마이크를 들고 있다가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움찔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표정이 사라지고 분노와 당황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렸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가. 여기서 난동 부리지 마.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를 지나쳐 멍하니 서 있는 사회자에게로 곧장 걸어갔다. 나는 그의 손에서 부드럽게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숨을 깊게 들이쉬자 수천 개의 시선이 내게 밝히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연회장을 한 바퀴 둘러본 뒤 분노로 하얗게 질린 정훈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나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흥성그룹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내 목소리는 연회장의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 또렷하고 힘있게 울려 퍼졌다. 나는 정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정훈 씨, 연설을 계속하기 전에 제가 작은 소식 하나만 전하겠습니다. 나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도록 잠시 말을 멈췄다. 저는 방금 당신이 지난 5년간 150억 원을 횡령하고 유령 회사를 통해 돈 세탁을 하고 탈세한 모든 증거가 담긴 이메일을 자동 발송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 이메일은 이사회 전체의 구성원, 국세청, 그리고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 메일함으로 동시에 발송될 겁니다. 1시간 뒤에 자동으로 보내질 거예요. 제가 직접 취소하지 않는 한 말이죠. 연 회장은 순간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짙은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정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무슨 소리야? 그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유린을 거칠게 밀쳐냈다. 마치 그녀가 불행을 가져온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유린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무대 위로 보기 좋게 넘어졌다. 붉은 드레스가 시든 꽃처럼 펼쳐졌다. 정훈은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왔지만 이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수천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비싼 정장을 입은 채로 무대 바닥 바로 내 발밑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마이크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평온하게 몸을 돌려 무대에서 내려왔다. 뒤에서 벌어지는 아수라장은 돌아보지 않았다. 유린의 날카로운 비명도, 점점 커지는 군중의 수군거림도,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심장은 이제 차가운 얼음덩어리일 뿐이었다. 나는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는 군중 사이를 지나 호텔을 빠져나왔다. 내 뒤에는 방금 막 무너져 내린 하나의 낙원이 있었다. 도시의 밤은 여전히 불빛으로 휘황찬란했지만 내 눈에는 그저 초점 없는 흐릿한 빛의 흔적일 뿐이었다. 나는 택시를 잡고
사람들이 우리의 보금자리라 부르던 교회의 고급 빌라 주소를 말했다. 차가 움직이며 나를 혼란에서 멀어지게 했다. 나는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댄 채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 고층 건물들을 바라보았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이제 긴 꿈처럼 떠올랐다.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 흥성그룹은 15제곱미터 약 5평짜리 단칸방을 사무실로 쓰는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했다. 나는 명문대 금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유명 대형 은행에 입사 제안을 거절했다. 나는 그를 선택했다. 그의 낡은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함께 작은 납품건을 처리하고 밥에 김치 하나 놓고 끼니를 때우는 삶을 선택했다. 결혼 2년차 큰 계약이 사기를 당하면서 정훈의 회사는 파산 직전에 몰렸다. 그는 빚더미에 앉았고 절망한 나머지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바로 내가 친정으로 달려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도움을 청했다. 나는 어머니가 주신 예물을 전부 팔고 친척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그의 사업을 구제할 자금을 마련해 주었다. 그 돈을 받은 날, 정우는 나를 껴안고 아이처럼 울며 말했다. 현주야, 내 평생의 빚이야.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게. 그때 나는 믿었다. 그의 눈물을, 바다에 대한 그 맹세를 믿었다. 우리가 한마음이면 어떤 폭풍우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회계, 인사부터 몇 안 되는 직원들의 식사 준비까지 모든 일을 도맡았다. 내 청춘과 커리어를 바쳐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꿈은 언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을까? 아마 나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택시가 거대한 빌라 정문 앞에 멈췄다. 안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은 따뜻함 대신 더 깊은 고독과 냉기만을 느끼게 했다. 나는 돈을 내고 차에서 내려 웅장한 철문 앞에 섰다. 문득 내가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이곳은 내가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하고 꾸민 집인가.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나의 집이었던 적은 없었다. 그저 사용가치가 다한 아내를 가두는 황금세장에 불과했다. 텅 빈 집으로 들어섰다. 내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다. 정우는 당연히 오늘 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마 이사회와 투자자들의 분노에 직면해 있겠지. 나는 상관없었다. 그저 뼈에 사무치는 피로감만 느낄 뿐이었다. 수년간 쌓여온 피로였다. 정훈의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아마 5년 전 흥성그룹이 첫 50억 원짜리 계약을 따냈을 때부터였을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몸에서는 늘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났다. 향기는 절대 반복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고객 접대 때문이라고, 일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나는 믿으려고 애썼다. 내 남편은 여전히 옛날의 그 남자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변명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 자리는 짜증과 불쾌함이 대신했다. 그는 나를 탓하기 시작했다. 옷차림이 촌스럽다고, 사교성이 없다고 탓했고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비난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인 조 여사가 시골에서 올라와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식을 돌보러 온 것이 아니라 마치 아들과 동맹을 맺고 나를 공격하러 온 것 같았다. 그녀는 온 동네에 내가 돌개집에 못 낳는 여자, 씨 없는 수박이라고 떠들고 다녔다. 식사 때마다 그녀는 나를 보며 한숨을 쉬고는 정훈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우리 집안은 복도 없지. 정훈이가 저렇게 돈 잘 벌고 똑똑한데 대를 이을 자식 하나 없다니. 여자가 애도 못 낳으면 몸도 망가지기 마련인데 남편을 어떻게 지키겠어. 그녀의 말은 독 묻은 칼이 되어 내 자존심을 찔렀다. 하지만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정훈의 태도였다. 그는 침묵했다. 그의 침묵은 곧 동의였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자신의 변심에 대한 완벽한 핑계로 삼았다. 그는 공공연히 외박하기 시작했고 다른 관계들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배유린이 나타났다. 젊고 아름답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를 기쁘게 할 줄 아는 비서. 정우는 유린을 회사로 데려와 능력과 상관없는 자리를 주었고 그때부터 나의 지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당당하게 유린을 데리고 파트너를 만났고 내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명품들을 그녀에게 사주었다. 심지어 내가 출장을 간 날이면 이 집에 그녀를 데려오기까지 했다. 나는 수없이 자문했다. 왜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걸까? 우리는 여러 대형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들은 우리 둘 다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몇 년이 지나도 나는 임신할 수 없었다. 이상 소견 없음이라는 두 글자가 적힌 초음파 결과지를 손에 들 때마다 나는 극심한 절망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절망감은 정훈과 그의 어머니가 나를 힐난하는 빌미가 되었다. 1년 전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나는 집안의 낡은 물건들이 가득한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낡은 상자 안, 빛바랜 책과 서류들 사이에서 나는 스마트폰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정훈이 몇 년 전에 사용했던 구형 스마트폰이었다. 나는 그가 이미 오래전에 버렸다고 생각했다. 호기심 때문인지, 혹은 어떤 예감 때문인지 나는 그것을 충전했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작동했다. 나는 메시지함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 안에는 정훈이 유린과 막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고받은 수백 개의 메시지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다. 그가 내게는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달콤한 속삭임과 불타는 사랑의 고백들.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었다. 나는 스크롤을 내리다 심장이 멎을 듯한 메시지를 읽었다. 정훈이 썼다. 자기야, 조금만 더 참아줘. 회사 자산 전부 해외 계좌로 빼돌려서 자기랑 내 이름으로 돌려놓으면 바로 그의 못 낳는 년 쫓아낼게. 그때 흥성그룹 사모님 자리는 공식적으로 자기 거야. 약속해. 유린이 답했다. 그럼 저 집은요? 그 여자 흔적이 남은 집에서는 살기 싫어요. 정훈이 다시 보냈다. 걱정 마. 그 집은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할 때 그녀는 한 푼도 못 챙겨. 맨몸으로 쫓아낼 거야. 애 못 낳는 년.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나를 부르던 그 악독한 별명. 이제는 내 남편의 입에서 직접 타이핑되어 있었다. 나는 차가운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졌다. 하늘과 땅이 빙빙 돌았다. 냉대와 모욕, 그 모든 것이 나에 대한 혐오 때문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의 일부였다. 그는 단지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파괴하고 싶었던 것이다. 내 10년의 청춘과 노력을 모두 빨아먹은 뒤 단 한 푼도 없이 거리로 내쫓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곳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가슴 속에는 들끓는 증오심만이 남았다. 모든 것을 터뜨리고 그와 대질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래봤자 무엇을 얻겠는가. 그는 딱 잡아댈 것이고 그가 준비해온 것들 앞에서 나는 더욱 비참해질 뿐이다. 아니,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저 간악한 남녀가 목적을 달성하게 둘 수는 없다. 그가 연극을 하고 싶다면 나도 함께 연기해 주리라. 나는 순종적이고 어리석고 절망에 빠진 아내 역할을 할 것이다. 그가 경계심을 풀도록.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나는 조용히 증거를 하나씩 모을 것이다. 그가 가장 의기양양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날, 나는 치명타를 날려 그를 천국에서 지옥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 밤이었다. 나는 차가운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구형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타일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외도와 재산 탈취 음모가 잔인함의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못 낳는 년, 쫓아낼게 라는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내 심장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내 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나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스마트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그 구형 스마트폰의 메모 앱을 열었다. 3년 전에 저장된 단 하나의 메모가 있었다. 짧은 몇 글자였지만 그것은 내 마지막 희망과 인간성에 대한 믿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정훈이 썼다. 현주 비타민통. 48번 약으로 교체할 것. 3개월마다 통교체. 현주 비타민통. 48번 약. 차가운 전류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3년 전 정훈이 갑자기 내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는 아주 비싼 종합 비타민이라며 해외 직구 상품이라고 말하며 내게 한 병을 주었다. 매일 꼭 먹으라고 신신당부했다. 이거 먹고 건강해져서 우리 아기 낳아야지. 그는 너무나 다정해서 매일 밤 직접 물을 따라 약을 챙겨주기까지 했다. 나는 감동했었다. 그가 여전히 나를 걱정하고 아이를 간절히 원한다고 생각했다. 목이 바싹 말라왔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침실로 달려갔다. 화장대 위에는 여전히 갈색 유리병에 담긴 비타민이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어 남은 몇 알의 약을 손바닥에 쏟았다. 나는 1년 전부터 이 약을 먹지 않고 있었다. 그 메시지들을 발견한 날부터 의심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에게서 어떤 것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나는 그 약들을 가지고 독립적인 성분 분석 기관을 찾아갔다. 인터넷에서 산 약인데 성분을 확인하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틀 뒤 이메일로 결과를 받았다. 그것은 비타민이 아니었다. 매일 복용하는 고용량 피임약이었다. 나는 결과지를 손에 들고 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랬구나.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내 곁에서 잠들던 바로 그 남편 때문이었구나. 그는 수년간 나를 독살해왔다. 그는 내게서 어머니가 될 권리를 빼앗았다.
그는 나를 그의 어머니와 세상의 눈에 몸이 망가진 여자, 씨 없는 수박으로 만들었다. 조 여사의 모든 혼란과 모욕, 친구들의 동정, 어린 시선, 그리고 나 자신의 자책감까지 모든 것이 그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는 나를 버릴 정당한 이유가 필요했고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는 단지 돈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근본부터 나의 인격과 미래까지 파괴하고 싶었던 것이다. 짙고 검은 증오심이 솟구쳐 올라 나를 집어삼켰다. 감정적인 배신감의 고통은 더 이상 없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증오만이 남았다. 그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그날 오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정훈과 조 여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내가 돌아온 것을 보자 조 여사는 또다시 익숙한 레퍼토리를 시작했다. 어딜 이제야 기어들어와? 어디 가서 빌고 와도 소용없어. 원래 애 못 낳는 팔자는.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나는 그들 앞에서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울었다. 서럽게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한 것처럼 울었다. 내 어리석음을 위해 짓밟힌 10년의 청춘을 위해 울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그것은 절망과 운명을 받아들인 자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정훈과 조 여사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나는 그들이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나의 연극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명석한 금융학 석사 발견주가 아니었다. 나는 돌개집, 내 집에서 유령처럼 떠도는 그림자였다. 나는 화장도 쇼핑도 하지 않았다. 낡고 칙칙한 색의 옷만 입었고 머리는 늘 헝클어져 있었다. 나는 채식을 시작하고 연부를 외웠다. 나는 정훈에게 이제 운명을 받아들였고 더 이상 바라는 것 없이 이 집에서 조상님 제사나 모시며 살게 해달라고 말했다. 정훈과 조 여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완전히 경계심을 풀었다. 조 여사는 이웃에게 이렇게 말했다. 현주가 요즘 제 분수를 알더라고. 아마 점을 보러 갔는데 팔자에 자식이 없다고 하니 체념했나 봐. 정훈은 더욱 자유로워졌다. 그는 유린을 더 자주 집으로 데려왔고 심지어 내게 그녀를 위해 밥을 짓고 차를 내오라고 시켰다. 나는 모든 것을 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차를 끓여 내연녀에게 떨리는 손으로 바쳤다. 그녀가 정훈의 기운에 맞게 침실을 다시 꾸미는 법에 대해 내게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모든 모욕을 삼켰다. 그들은 나를 영혼 없는 시체, 완전히 굴복한 자로 보았다. 그들은 틀렸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냉철하고 침착했다. 낮에는 순종적인 아내였지만 밤이 되어온 집이 잠들고 정훈이 옆방에서 내연녀와 바쁠 때 진짜 금융학 석사가 일을 시작했다. 나는 내 전공, 그를 위해 포기했던 바로 그것을 이용해 조사를 시작했다. 옛 동료들, 창업 초기에 나와 정훈 곁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다시 연락했다. 특히 강 부장님, 옛 회계팀장이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는 강직한 분으로 3년 전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단지 허위 계약서와 조작된 재무제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그의 집을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 부장님은 책상을 내리치며 말했다. 내가 최정훈 그놈이 좋은 놈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지. 현주 씨, 걱정 말게. 내가 아직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자기가 나를 해고하면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착각이야. 강 부장님과 그 배은망덕한 자에게 똑같은 분노를 품고 있던 몇몇 옛 재무팀 동료들이 비밀리에 나를 도왔다. 우리는 1년을 꼬박 매달렸다. 내가 지옥에서 보낸 1년. 낮에는 미친 척, 바보인 척 연기하고 밤에는 탐정처럼 일했다. 우리는 정훈이 돈 세탁과 자산 해외 유출을 위해 설립한 자금 흐름, 유령 프로젝트,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씩 파헤쳤다. 150억 원이라는 숫자는 사실 훨씬 더 컸다. 나는 기다렸다. 1년을 꼬박 온갖 수모를 겪으며 기다렸다. 그가 영광의 정점에 서고 그의 연인과 가장 행복한 바로 그날을. 그리고 오늘 밤 그룹 창립이 10주년 기념 파티는 내가 그에게 그 깜짝 선물을 건네줄 가장 완벽한 무대였다. 새벽 1시가 되어 빌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고요하고 차가웠다. 나는 거실불을 켜지 않고 어둠이 나를 감싸게 두었다.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1년간 이어진 연극이 마침내 막을 내릴 때가 온 것이다. 나는 내 몫을 다했다. 나는 국화차를 한 잔 우려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를 켰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새벽 1시 30분, 주요 경제 언론들이 일제히 터져나왔다. 흥성그룹 20주년, 기념식 충격 사태, 최정훈 회장 아내의 횡령 폭로의 현장서, 실신, 무너진 신화, 흥성그룹 주가,
내일 개장과 동시 하한가 예상. 회장 부인인가 파괴자인가. 박현주 그녀는 누구인가.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정훈이 쓰러지는 순간, 유린이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순간, 그리고 내가 평온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담긴 흐릿한 사진들이 실렸다. 폭풍은 내 예상보다도 더 빨리 시작되었다. 내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거실에 유선 전화기가 울리고 테이블 위에 둔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들과 내가 속으로 외울 만큼 익숙한 이사회 멤버들의 번호. 1시간 전만 해도 정훈에게 축배를 들던 사람들. 시어머니 조여사의 번호. 그리고 물론 최정훈의 번호. 나는 미소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냥 울리게 두었다. 그들도 내가 겪었던 그 공포와 혼란을 겪어보라고. 방은 여전히 어두웠고 오직 태블릿 화면의 빛만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기업 커뮤니티를 훑어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정훈을 젊고 유능한 기업가라고 칭송하던 곳. 지금은 비난과 횡령액에 대한 추측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잠을 자진 않았지만 정신은 완전히 맑았다. 오전 9시 정각, 주식시장이 열렸다. 나는 경제 채널을 켰다. 예상대로 흥성그룹의 주식 종목 코드 HPG 은 개장과 동시에 매수세 없이 하한가로 직행했다. 수백만 주가 팔려고 나왔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다. 전광판은 핏빛으로 붉었다. 방송 앵커는 이 하한가로 인해 흥성그룹의 시가총액이 단 15분 만에 약 0억 원 이상 증발했다고 전했다. 0억.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였다. 그것은 수천 명 직원의 땀과 눈물이었고 주주들의 신뢰였다. 모든 것이 정훈과 그의 내연녀에 의해 파괴되었다. 동시에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와 국세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흥성그룹의 재무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공된 고발장과 증거를 기반으로 최정훈 회장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여전히 정훈의 번호였다. 어젯밤부터 쉬지 않고 울렸다. 이번에는 평온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조용했다. 그러다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광기 어린 고함이 터져나왔다. 박현주, 이 미친년, 네가 미쳤구나. 모든 걸 망치고 있어. 흥성을, 나를 망치고 있다고? 정훈의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다. 어젯밤에 세련되고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여전히 침묵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내 침묵이 그를 더욱 미치게 하는 것 같았다. 그딴 건 어디서 구했어. 전부 조작이야. 날 모함해? 내가 널 고소할 거야. 널 감옥에 쳐넣어버릴 거라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릴 만큼 작은 웃음소리였다. 최정훈 씨, 그게 조작이라면 나한테 전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변호사나 경찰에 전화해야죠. 당신을 모함한 사람한테는 왜 전화하죠? 수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은 듯했다. 그는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 증거들이 진짜라는 걸 깨달았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러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고함에서 애원으로, 어이없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변화였다. 현주야, 현주야. 우리 부부잖아. 그렇지. 10년이야. 10년 정이 있는데 무슨 일이든 우리끼리 얘기로 풀자.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 줄게? 돈? 돈 얼마나 원해? 돈. 이 순간까지도 그는 내가 필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했다. 10년 전 그를 구하기 위해 예물을 팔아달라고 애원하던 것도 바로 이 목소리였다. 10년 후 같은 목소리가 돈으로 나와 흥정하려 하고 있었다. 최정훈 씨.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런 말은 조사관들한테나 하세요. 이 미친년? 그가 다시 소리쳤다. 네가 이긴 것 같아?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바로 그때 전화기 너머로 유린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다. 정훈 씨, 저 여자한테 이메일 취소하라고 해요. 당장 지우라고 하라고요. 우리 아빠. 아빠가 지금 감사실에 불려갔단 말이에요. 당장 멈추라고 해요. 아, 그랬구나. 그녀의 마지막 보루였던 아버지까지 영향을 받은 모양이다. 나는 미소 지었다. 정훈 씨, 나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 그 어여쁜 비서가 어젯밤 내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제가 그녀 신발이나 닦아줄 자격도 안 된다고 했어요. 나는 잠시 멈췄다. 자, 이제 생각해보세요. 당신들 두 사람이 내가 계속 대화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 물건이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다.
정훈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위협과 절망이 가득 담긴 한마디를 내뱉었다. 경고하는데, 박현주. 당장 고소 취하하고 증거 다 없애. 안 그러면 내가 널 이 서울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주겠어. 죽고 싶어? 날 협박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정훈 씨, 알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난 모든 증거의 백업 파일을 수십 개나 가지고 있어요. 국내외 여러 곳에 보관되어 있죠.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아주 사소한 교통사고라도 말이에요. 당신은 경제사범으로만 감옥 가는 게 아닐 거예요. 살인죄로 가게 될 겁니다. 수학이 넘어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거친 숨소리와 이를 가는 소리만 들렸다. 대화는 여기까지죠. 나는 말했다. 아,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난 범죄자랑 대화하는 취미는 없으니까. 나는 그의 끝나지 않은 고함을 중간에 끊고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 전원을 껐다. 세상이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정훈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죽고 싶어? 그의 포효는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의 민낯을 더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었다. 나는 나지막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차가운 웃음소리를 냈다. 날 협박하는군요. 내 목소리는 파문 하나 잃지 않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정훈 씨, 알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난 모든 증거에 백업 파일을 수십 개나 가지고 있어요. 국내외 여러 곳에 가장 유능한 변호사들의 손에 맡겨져 있죠.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아주 사소한 교통사고나 갑작스러운 비관으로 인한 사고라도 말이에요. 그 증거들은 즉시 지금보다 훨씬 더 널리 공개될 겁니다. 그때 당신은 경제사범으로만 감옥 가는 게 아닐 거예요. 살인죄로 가게 될 겁니다. 수학이 넘어는 완전히 침묵했다. 부상당한 들소처럼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그는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금융학 석사이자 한때 그와 함께 이 제국을 무에서부터 건설했던 나 박현주가 일단 손을 쓰면 절대 허점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바로 그때 정훈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롭고 광기 어린 비명이 침묵을 깼다. 유린의 목소리였다. 정훈 씨, 뭐라도 좀 해봐요. 저 여자한테 이메일 취소하라고 해요. 당장 멈추라고 하라고요. 우리 아빠가 방금 감사실에 불려갔단 말이에요. 프로젝트 관련해서 소명해야 한다고 했대요. 빨리 멈추라고 해요. 빨리. 아, 그랬구나. 그녀의 마지막 보루. 그녀와 정훈이 든든한 방패막이라 여겼던 기획조정실의 그 작은 부장님이 내 폭풍에 쓰러진 것이다. 나는 그녀의 혼비백산한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다. 지금껏 나를 향해 거만하게 굴었지만 진정한 권력 앞에서는 그녀 역시 줄 끊어진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정훈이 그녀에게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닥쳐, 이 쓸모없는 것. 그러고는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그의 목소리는 인내심을 모두 잃고 절망만 남아있었다. 현주야, 내가 빌게. 얼마면 돼? 50억? 100억? 액수를 말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더 큰 웃음이었다. 정훈 씨,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는 창밖을 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하나의 제국이 막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당신 그 어여쁜 비서가 어젯밤 내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제가 그녀 신발이나 닦아줄 자격도 안 된다고 했어요. 나는 침묵이 길어지도록 잠시 말을 멈췄다. 자, 이제 생각해보세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들 두 사람이 내가 계속 대화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더 이상 거짓된 애원이나 광적인 협박을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평온하게 전원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면서 방은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나는 범죄자와 대화하는 취미가 없으며 특히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자들과는 더욱더 대화할 생각이 없었다. 나는 비상용 휴대폰을 열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가장 중요한 몇 개의 연락처만 저장된 단순한 전화기였다. 첫 번째로 이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는 내 대학 동기로 정직하고 날카롭기로 유명한 경제 전문 변호사였다. 지난 6개월간 그는 조용히 내게 법률 자문을 해주었다. 이 변호사님, 저 현주예요. 나는 짧게 말했다. 모든 게 시작됐어요. 계획대로요. 이혼 소송 서류 준비해 주시고 재산 분할 청구와 가장 중요한 최정훈 및 관련자들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는 가압류 신청을 내일 아침 바로 진행해 주세요. 수학이 넘어 이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준비 다 됐습니다. 걱정 마세요, 현주 씨.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나는 심호흡을 하고 10년도 더 전에 외웠지만
감히 전화해 본 적 없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잠이 덜 깬 듯하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목이 메었다. 윤 교수님, 저 현주입니다. 이 시간에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조용했다가 목소리가 완전히 또렷해졌다. 현주? 현주 맞니? 세상에. 방금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는데 정말 너였구나? 윤 교수님. 그는 대학 시절 나의 은사님이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이었다. 그는 내게 금융뿐만 아니라 직업윤리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다. 몇 년 전 내가 과 수석이던 시절 교수님은 동료의 질투로 논문 표절이라는 학문적 스캔들에 휘말리셨다. 모두가 교수님을 외면했고 학교 당국 조차 등을 돌렸다. 오직 나만이 교수님의 무죄를 믿었다. 나는 2주간 밤을 새워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파고들고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수님이 모함당했다는 철통 같은 증거를 찾아냈고 그 일을 꾸민 자의 가면을 벗겨냈다. 그 은혜를 교수님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하셨다. 이후 교수님은 누명을 벗고 국세청 고위자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셨다. 권위 있지만 매우 청렴한 자리였다. 네, 교수님. 저예요.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저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요. 윤 교수님의 목소리가 엄격해졌다. 알고 있다. 최정훈 그놈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너무 빨리, 너무 무모하게 나아갔지. 지금 어디 있니? 안전한 거니?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증거는 모두 제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하렴. 교수님은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오늘 밤 한 일은 다소 무모했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기 위해 필요했던 한 방이었어. 이제 모든 것을 절차에 따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내일 아침 9시에 예전에 우리가 가던 학교 앞 헌책방 골목에 있는 그 카페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오너라. 어딘지 알지? 거기서 자세히 얘기하자. 내가 네게 큰 빚을 졌지, 현주야. 이번에는 내가 갚게 해다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오늘 밤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고통이나 치욕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이 어둡고 배신으로 가득 찬 세상에도 윤 교수님 같은 분들이 계셨다. 여전히 친절과 정의가 살아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서재에 앉아 모든 서류, 자료,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을 보안 USB에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 대신 차가울 정도로 정확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TV도, 신문도 보지 않았다.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한 잔 내렸다. 절대적인 냉철함이 필요했다. 오전 9시 정각, 주식시장이 열렸다. 나는 태블릿으로 거래 앱을 열었다. 붉은색, 눈부시게 타오르는 붉은색이 전광판 전체를 뒤덮었다. 흥성그룹의 주식 HPG은 개장 첫 순간부터 하한가로 고꾸라졌다. 수천만 주가 최저가의 매도 주문으로 쏟아졌지만 매수창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단 몇 분 만에 거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수천억 원이나 증발했다. 나는 화면에서 춤추는 숫자를 보았지만 통쾌함은 없었다. 안타까움만 느껴졌다. 그것은 수많은 투자자의 돈과 신뢰였고 강 부장님처럼 회사에 헌신했던 수천 명 직원의 노력이었다. 모든 것이 정훈의 탐욕과 배신으로 하룻밤 사이에 제가 되어버렸다. 생각에 잠겨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이 변호사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최정훈과 배유린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고 출국 금지 명령이 집행되었습니다. 태블릿을 끄자마자 초인종이 울렸다. 카메라 화면을 확인하니 시어머니 조여사였다. 그녀는 정훈이 사준 고급 승용차가 아닌 택시를 타고 혼자 와 있었다. 몹시 초췌하고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은 평소의 고고한 사모님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가 문을 열자 조 여사는 말없이 집 안으로 돌진하더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현주야. 아가, 정훈이 좀 살려다오. 그 애가 어리석었어. 나를 때리든 욕을 하든 다 괜찮으니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내 다리에서 떼어냈다. 바닥에서 비참하게 울고 있는 저 여자를 보았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나를 돌개집이라 욕하고 자기 아들이 나를 모욕하는 것을 보며 희열을 느끼던 그 여자. 어머님?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어머님이 비셔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법에 비셔야 하고 탓하셔야 할 사람은 바로 어머님 아들이에요. 바로 그때 TV에서 오전 10시 뉴스가 흘러나왔다. 앵커의 또렷한 목소리가 울렸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와 국세청은 방금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조직적인 횡령, 돈 세탁, 탈세 혐의에 대한 신뢰도 높은 고발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흥성그룹의 재무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정훈 회장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조 여사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는 TV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했다. 나는 구급차를 불러 조 여사를 병원으로 보냈다. 함께 가지는 않았다. 그냥 내가 번호를 아는 그녀의 먼 친척에게 전화로 알렸을 뿐이다. 나는 더 이상 그 가족에게 낭비할 의무도 감정도 없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윤 교수님과의 약속 장소로 가는 것이었다. 나는 차를 몰아 교수님이 자주 앉아 계시던 헌책방 골목의 오래된 카페로 갔다. 카페는 부겐빌레아 덩굴 뒤에 숨어 있었고 로스팅 커피 향과 낡은 책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화려하지만 거짓으로 가득 찼던 어젯밤의 6성급 호텔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윤 교수님은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다.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보다 많이 늙어 보이셨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은 여전히 총명하고 따뜻했다. 나를 보자 교수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다. 왔구나. 앉으렴. 정말 고생이 많았다. 교수님의 가벼운 어깨 토닥임과 다정한 한마디에 지난 24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던 강인하고 냉정한 가면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았다. 나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지금 약해질 수는 없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USB와 두툼한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교수님,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자금 흐름, 해외 유령 회사, 허위 계약서, 그리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가 수년간 저에게 몰래 피임약을 먹였다는 증거까지요. 찻잔을 들고 있던 윤 교수님의 손이 멈칫했다. 교수님은 고개를 들었고 온화하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튀었다. 교수님은 테이블을 가볍게 내리쳤다. 그놈이 인간 말종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천인공노할 짐승인 줄은 몰랐구나. 교수님은 분노를 사기려 잠시 침묵했다가 말씀하셨다. 아주 잘했다. 현주야. 매우 철저하고 상세해. 역시 내 제자답구나. 교수님은 서류철을 보셨지만 손대지는 않으셨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걸 나에게 주지 말거라. 나는 당황했다. 네? 하지만 교수님, 윤 교수님은 손을 저으셨다. 내 말을 듣거라. 네가 이걸 나에게 주면 최정훈과 그의 변호사들은 개인적인 관계를 물고 늘어질 것이다. 네가 나왔자고 국세청의 권력을 이용해 그를 모함했다고 주장하겠지. 그렇게 되면 내 증거가 모두 사실이라 할지라도 법정에서 그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나는 교수님이 나를 그리고 교수님 자신의 청렴함을 지키려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이름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특수수사과로 직접 가거라. 그들이 지금 대형 경제 사건들을 전담하고 있어. 법적 아내이자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고발하는 거다. 네 서류와 그가 널 독살했다는 증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철통 같은 증거가 될 거야. 법이 널 보호해야만 한다. 교수님은 신뢰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내 말대로 하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바로 그곳으로 가거라. 내가 수사 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쪽에 네 사건이 올바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네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며 처리되도록 당부해 놓겠다. 교수님은 서류철 위에 손을 얹고 가볍게 두드리셨다. 최정훈 그놈, 이제 너한테 함부로 손대지 못할 거다. 현주야, 이제 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니 늦더라도 정의를 믿어야 한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철을 다시 집어들었다. 손에 들린 무게는 여전했지만 마음의 짐은 절반으로 줄었다.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혼자 걷고 있지 않았다. 내게는 길이 있었다. 밝고 올바른 길. 나는 고개를 들어 교수님을 바라보았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건물을 나섰다. 오후에 햇살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계절이 바뀌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내 안의 모든 감정은 얼어붙은 듯했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해야 할 일은 끝냈다. 1년간의 인내와 눈물이 담긴 두툼한 서류철은 이제 정의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책상 위에 안전하게 놓여 있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빌라로 차를 몰았다. 이제는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한 그곳으로.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에 앉아
핸들에 머리를 기댔다. 피로가 그제야 몰려왔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였다. 이 싸움은 이기든 지든 내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앗아갔다. 바로 그때 비상용 휴대폰이 울렸다. 이 변호사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이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지만 약간의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방금 법원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현주 씨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어떻게 됐나요? 법원에서 우리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빠르게 말했다. 현주 씨가 제공한 초기 증거, 특히 해외 송금 내역과 배유린 씨에게로의 재산 이전 사실을 근거로 법원은 명백한 재산 은닉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 가압류 결정을 내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나는 확실히 하기 위해 되물었다. 그 뜻은 이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최정훈 명의의 모든 재산, 부동산, 은행 계좌, 주식, 차량이 전부 동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가 그 비서에게 넘겨준 모든 재산,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외제차 2대, 그리고 그가 돈을 쏟아부었던 은행 계좌들까지 모두 같은 운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부 봉인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 펜트하우스. 유린이 SNS에 여왕의 삶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던 그곳. 나의 낡고 촌스러운 모습을 조롱하는 데 사용했던 그곳. 이제는 자물쇠로 잠긴 황금세장에 불과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내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이 변호사가 답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주 씨. 하지만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최정훈의 자금줄을 끊어서 그가 돈으로 로비를 하거나 현주 씨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일단 푹 쉬세요. 다음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기묘한 안도감만 있었다. 죄악의 문 하나가 쾅 닫혔다. 나는 한때 집이라고 생각했던 빌라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그곳도 분쟁 재산의 일부로 동결되었다. 하지만 아쉬움은 없었다. 그 물질적인 것들은 애초에 진정으로 내 것이었던 적이 없었다. 최정훈의 전 재산이 동결되었다는 소식은 산불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다. 금융계는 떠들썩했고 흥성그룹의 주주들은 좌불안석이었다. 내 비상용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협박이나 애원의 전화가 아닌 완전히 낯선 번호들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혹시 최 회장님 사모님 박현주 씨 되십니까? 중후하고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존중하지만 긴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네, 접니다. 누구시죠? 현주 씨, 저 왕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왕철민입니다. 기억 못하시겠지만 제가 현주 씨 아버님과 함께 흥성그룹을 처음 세웠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왕 아저씨, 심장이 가볍게 저려왔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왕 아저씨는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이자 유능하고 정직한 엔지니어였다. 옛날 아저씨와 아버지가 전 재산을 털어 정훈과 함께 흥성을 세웠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훈은 비열한 수법으로 아저씨의 지분을 헐값에 사들이고 아저씨가 자식처럼 여겼던 회사에서 그를 내쫓았다. 네, 기억합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내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난 괜찮네. 왕 아저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저 늙어서 오늘 같은 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지. 현주야. 아저씨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내가 자네에게 전화한 건 먼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일세. 용감하게 최정훈 그놈의 정체를 밝혀줘서 고맙네. 그놈은 너무 멀리 갔어. 자네 아버지와 우리 모두의 피땀이 서린 흥성을 자기만의 돈 세탁 기계로 만들어버렸지.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닐세. 왕 아저씨가 말을 끊었다. 자네가 한 일은 단순히 자네 개인의 정의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흥성 전체를 구한 일이야. 현주야, 내가 전화한 건 다른 일이 있어서 일세. 나와 몇몇 옛 주주들, 그놈에게 억압당했던 사람들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려고 하네. 나는 조용히 들었다. 최정훈을 해임해야 하네. 아저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놈이 모두를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기 전에 회사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해. 하지만 우리만으로는 힘이 부족하네. 자네는 법적 아내이자 가장 중요한 증거를 쥔 사람으로서 지금 자네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네. 우리 편에 서주겠나? 연합.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나의 싸움은 본래 개인적인 복수였지만
이제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흥성을 되찾는 것. 그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피땀이었고 왕 아저씨 같은 분들의 노력이었으며 내가 바쳤던 10년 청춘의 대가였다. 아저씨, 나는 말했다. 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저는 아저씨들 편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싸울 겁니다. 흥성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왕 아저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다행이구나, 현주야. 자네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네. 걱정 말게. 모든 건 우리가 준비하겠네. 자네는 안전하게 있기만 하게. 이 싸움은 법정뿐만 아니라 회의실에서도 벌어질 테니. 나는 전화를 끊었다. 다가올 주주총회를 준비하며 회사 정관 조항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왕 아저씨의 전화를 받은 후 나는 더 이상 낯선 번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평온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현주, 맞지? 수화기 너머에서 약하고 떨리는 두려움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시어머니 조 여사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완전히 달랐다. 평소에 날카롭고 비난 가득한 거만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현주야, 나다. 엄마야. 그녀는 이번에는 흐느낌을 섞어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정훈이 좀 용서해다오.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걔는 내 하나뿐인 아들이야. 걔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난 어떻게 살라고. 악어의 눈물. 나는 이 눈물을 본 적이 있었다. 정훈이 처음 파산했을 때 그녀는 그때도 이렇게 울며불며 자기 아들을 구해달라고 내게 애원했다. 그리고 아들이 부자가 되자 그녀는 그 부를 이용해 나를 짓밟았다. 아가, 네가 원하는 거 뭐든 줄게. 내가 말이 없자 그녀는 계속 애원했다. 돈 얼마나 원하니? 내가 모아둔 금이 좀 있는데 그거 다 줄게. 그냥 경찰한테 네가 착각했다고 너무 화가 나서 함부로 말한 거라고만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무릎 꿇고 빌게. 그녀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처절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것을 돈과 애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현주야, 다 그 유린이라는 년 때문이야. 그 여우 같은 게 우리 정훈이를 꼬드긴 거야. 걔는 아직 젊고 철이 없어서 어리석은 짓을 한 거지 본성은 효자란다. 네가 아내로 몇 년이나 살았으니 알 거 아니니. 제발 자비를 베풀어서 이 가정을 좀 구해다오. 가정? 그녀는 아직도 가정이라는 두 단어를 입에 올릴 뻔뻔함이 남아있었다. 내가 하녀보다 못한 취급을 당했던 그 가정. 그녀의 아들이 나를 독살하고 그녀는 가장 악랄한 말들로 그 악행에 동조했던 그 가정. 나는 그녀가 울도록 그녀의 비련극을 끝까지 연기하도록 그냥 두었다. 인간의 뻔뻔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알아, 내가 예전에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할게. 네가 나를 원망하고 탓해도 다 괜찮아. 하지만 우리 정훈이는 죄가 없어. 제발. 나는 그녀의 흐느낌과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가는 애원 소리를 들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오직 역겨움만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두려워하고 있었다. 귀한 아들을 잃을까봐, 자신이 누리던 부유한 삶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수화기 넘어져 여사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흐느낌만 남았을 때 나는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날카롭지도 화나있지도 않고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어머님, 나는 단 한마디만 불렀다. 그 부름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는지 그녀는 울음을 뚝 그쳤다. 그녀는 아마 내가 소리치며 욕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래야 자신의 비참함을 계속해서 늘어놓을 핑계가 생길 테니. 하지만 내 평온함은 그녀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어머님은 잘못했다고 하셨죠. 나는 계속해서 조곤조곤 말했다. 그럼 여쭤볼게요. 정훈 씨가 파티장에서 수천 명 앞에서 배유린 씨를 끌어안고 저를 모욕했을 때 그때 어머님은 어디 계셨나요? 그녀는 침묵했다. 제가 절망해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님께 정훈 씨에게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빌었을 때 그때 어머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셨죠? 기억나세요?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어머님은 저를 돌개집이라고 하셨어요. 애도 못 낳는 여자는 참고 살아야지. 쓸데없이 질투나 하고 있다고 하셨죠. 맞죠, 어머님?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녀의 거칠어지는 숨소리만 들렸다. 어머님은 모든 게 배유린 씨 탓이고
정훈 씨는 죄가 없다고 하셨죠. 나는 계속해서 그녀의 거짓을 베는 칼날 같은 말을 뱉어냈다. 그럼 배유린 씨가 주는 선물을 기쁘게 받고 젊고 예쁜 새며느리가 곧 들어올 거라고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닌 사람은 누구였죠? 정훈 씨가 그녀와 바람 피우는 걸 숨겨주고 심지어 제가 물었을 때 그저 업무 관계일 뿐이라고 거짓말해준 사람은 누구였죠? 어머님이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나요? 나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제가 왜 수년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지 아세요? 제가 돌개집이라서가 아니라 어머님의 귀한 아들이 수년간 제 음식에 몰래 피임약을 탔기 때문이에요. 어머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세상에. 수화기 너머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보세요, 어머님. 나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결론 내렸다. 어머님은 단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이 저에게 저지른 모든 죄악의 공범이기도 합니다. 어머님의 지금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의 눈물이에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저는 어머님을 도울 수 없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건 법이 결정하게 두세요. 그것이 유일한 공정함입니다.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나는 방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보았다. 나와 그 가족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끊어졌다. 마지막 남은 동정심이 있었다면 그것마저도 방금 그 전화 한 통으로 제가 되어 사라졌다. 조 여사와의 통화가 끝나자 나는 휴대폰을 옆으로 던져버렸다. 빌라의 침묵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다. 나는 방금 그 가족과 나를 억지로라도 묶고 있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막다른 길에 몰린 최정훈이 단지 어머니의 눈물을 무기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는 무모한 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였다. 나는 창문 커튼을 쳤다. 거실 불은 켜지 않고 서재의 작은 스탠드 조명만 켰다. 왕 아저씨와의 회의 자료를 준비하며 흥성그룹의 정관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 정문 쪽에서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6개월 전 몰래 설치해둔 보안 카메라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험악한 인상의 남자 4~5명이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얼굴에 긴 흉터가 있는 거구의 남자는 바로 흑삼이었다. 정훈이 몇몇 어두운 거래를 할 때 함께 있는 것을 언뜻 본 적 있는 악명 높은 조폭이었다. 그들은 붉은 페인트 통을 들고 하얀 대문과 담벼락에 마구 뿌려대고 있었다. 붉은 페인트가 피처럼 흘러내렸다. 한 놈은 스프레이로 벽에 서툰 글씨를 휘갈겼다. 독한 년, 죽을 줄 알아라. 마우스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전쟁도, 파티장에서의 모욕도 아니었다. 이것은 실제적인 위협, 생명의 위협이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공포가 기어 올라왔다. 나는 최정훈의 잔인함을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그 공포는 몇 초 만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내 10년 남편의 진짜 얼굴이었다. 돈이나 감정으로 매수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즉시 폭력을 사용했다. 바로 그때 비상용 휴대폰이 울렸다. 역시 최정훈의 번호였다. 아마 그는 근처 어딘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동시에 통화 녹음 기능도 켰다. 봤어? 봤냐고, 이 미친년아. 정훈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와 희열, 그리고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나한테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어. 나는 그가 미친 듯이 쏟아내는 말을 조용히 들었다. 내가 2가지 길을 주지. 그가 으르렁거렸다. 하나는 내일 아침 당장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증거를 없애. 언론에는 네가 날 모함했다고 말해. 둘째는 네가 죽는 거야. 너랑 네 시골에 있는 가족들까지 전부. 선택해. 지금. 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최정훈 씨?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내 평온함이 그를 놀라게 했고 더욱 화나게 만든 것 같았다. 죽여? 그냥 죽이지는 않지. 살아서도 죽는 게 더 낫게 만들어줄 거야. 넌 오늘 일을 후회하게 될 거라고. 고맙네요. 나는 말했다. 방금 당신이 직접 내가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를 하나 더 제공해줬네요. 이 녹음 파일이랑 문 밖의 CCTV 영상이면 아마 당신 징역이 몇 년은 더 늘어날 거예요. 네가 감히. 정훈은 잠시 말을 잃더니 욕설을 내뱉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카메라 화면을 보았다.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붉은 페인트 자국. 내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최정우는 선을 넘었다. 그는 단순한 배신자, 경제사범이 아니라 조폭 깡패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다. 나는 즉시 행동했다. 파출소에 신고하지 않았다. 정훈의 복잡한 인맥을 생각하면 지금 그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뱀을 건드려 숲을 놀라게 하는 꼴이 될 수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 정훈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흑삼과 그 일당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CCTV 영상을 추출했다. 두 파일을 압축해서 즉시 이 변호사의 보안 메일함으로 보냈다. 방금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증거들로 즉시 증거 보전 신청을 해주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다음으로 윤 교수님께 보냈다. 교수님, 그가 폭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증거입니다. 휴대폰이 거의 즉시 울렸다. 윤 교수님이셨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잠기지 않고 매우 긴박했지만 여전히 특유의 침착함을 유지하고 계셨다. 현주야, 진정하거라. 지금 어디 있니? 집안에 꼼짝 말고 문단속 잘하고 있거라. 넌 이제 안전하다. 최정훈 이놈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멍청하구나. 나는 놀랐다. 네? 멍청하다니요? 그가 저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아가, 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내 집에 온 놈들, 그 우두머리가 얼굴에 흉터 있고 조폭들이 흑삼이라고 부르는 놈 맞니?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교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현주야, 경제범죄수사대의 그물은 이미 오래전부터 쳐져 있었어. 네가 고발할 때를 기다린 게 아니란다. 교수님은 빠르게 설명하셨다. 그들은 몇 년 전부터 흥성그룹을 주시해왔지만 최정훈 그놈이 너무 교활해서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지. 그리고 그 흑삼이라는 놈이 바로 흥성그룹의 유령 부동산 프로젝트를 통한 돈 세탁 라인의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였어. 최정훈은 자기의 불법 사업 파트너를 이용해서 널 위협한 거야. 이해가 되니?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라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정훈이 구축한 그 지하 세계가 이미 수사기관의 감시망 안에 있었다니. 나는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미 설치된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사람이었을 뿐이다. 정훈은 나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경찰이 준비해둔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거라. 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네가 방금 보낸 증거는 내가 직접 수사팀에 전달하겠다. 네가 큰 공을 세운 거야, 현주야. 그들이 곧 도착할 거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나는 거실로 나가 모든 불을 켰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차를 한 잔 우려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일반적인 사이렌이 아닌 특수 차량의 사이렌이었다. 창밖을 보니 파출소 순찰차가 아니라 짙은 색의 관용차 여러 대가 와 있었다. 수많은 기동대원과 사복 경찰들이 신속하게 길을 봉쇄했다. 근처 술집에서 축배를 들고 있던 흑삼과 그 일당이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것이 보였다. 놈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내가 알아본 마지막 차, 정훈의 고급 승용차도 저지당했다. 아마 그는 자신의 성과를 확인하러 온 모양이었다. 사복 경찰 2명이 다가가 차창을 두드렸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정훈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에서 잿빛으로 변해갔다. 수갑을 찬 흑삼을 보고 나서야 나는 2층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내 남편이었던 남자. 나를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던 남자. 지금은 2명의 경찰에게 이끌려 초라하고 비참하게 차에 오르고 있었다. 마지막 그물이 덮쳐졌다. 그 운명의 밤 이후 뉴스는 대홍수처럼 터져나왔다. 언론은 더 이상 경제면이 아닌 사회면과 법률면으로 넘어갔다. 흥성그룹 최정훈 회장, 조폭 연루 및 아내 살해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 이제 이야기는 사랑, 배신, 돈, 횡령, 그리고 조폭까지 비극의 모든 요소를 갖추게 되었다. 나는 버림받은 아내에서 동정의 중심이 되었고 정훈은 가장 저주받는 악당이 되었다. 하지만 도미노는 정훈에서 멈추지 않았다. 첫 번째로 쓰러진 것은 유린의 아버지였다. 정훈이 체포되고 흑삼이 돈 세탁 라인을 모두 자백하면서 정훈이 흥성의 자금을 빼돌리는 데 사용했던 유령 프로젝트들이 모두 드러났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들을 승인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기획조정실의 그 작은 부장님이었다. 조사에 협조하라는 명목으로 즉시 직위해제 명령이 내려졌다. 유린의 든든한 방패는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비극은 그녀 자신에게 닥쳤다. 정훈의 재산은 동결되었고
정훈이 사준 유린의 재산도 몰수를 위해 봉인되었다. 호화로운 삶을 살던 여왕에서 그녀는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되었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왕 아저씨가 몇몇 다른 주주들과 연락한 뒤 내게 전화했다.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통쾌함이 묻어 있었다. 현주야, 재밌는 소식이 있네. 그 배유린이라는 애. 지금 최정훈보다 더 비참해졌어.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정훈은 흥성의 돈뿐만 아니라 이혼 전에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마지막 사업들에 투자하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고 한다. 이제 정훈은 잡혀가고 돈은 묶였으니 채권자들은 정훈을 찾지 못하고 유린에게 몰려들었다. 나는 침묵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인과응보, 탐욕과 악행에 대한 대가였다. 며칠 뒤 SNS는 경제뉴스보다 더 뜨거운 영상 하나로 폭발했다. 영상에는 얇은 실크 잠옷 차림의 유린이 고급 아파트 복도에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그녀의 명품 가방과 비싼 구두를 문 밖으로 내던지고 있었다. 나가. 당장 나가. 석 달치 월세도 안 내고. 자기가 무슨 사모님이라고? 이 사기꾼아. 꺼져. 유리는 울면서 자신의 물건들을 챙기려 했지만 1층 로비에는 흑산 패거리가 아닌 다른 문신한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돈 갚아. 최정훈이 수십억 빚졌어. 그놈 어디 있어? 네가 그놈 첩이니 네가 갚아. 유리는 겁에 질려 뒤돌아 도망쳤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기자가 그녀의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댔다. 배유린 씨, 파티에서 최 회장이 소개한 사모님이 맞으신가요? 심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구경하던 한 주민이 비아냥거리며 외친 한마디가 다음날 모든 기사의 헤드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모님은 무슨 듣자 하니 자기가 본처는 자기 신발 닦아줄 자격도 안 된다고 했다며? 지금 꼴 좀 봐. 자기는 신을 신발도 없네. 영상은 유린이 비틀거리다 넘어져 맨발로 거리를 달리며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비참하게 사라지는 모습으로 끝났다. 나는 태블릿을 껐다. 신발 닦아줄 자격도 안 된다는 그 말. 결국 그 말은 그녀 자신의 삶에 그대로 돌아왔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쓴 것이었다. 정훈과 유린의 몰락은 여론을 뒤흔들었지만 흥성그룹에게는 대지진이었다. 주가는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회사 가치는 70% 이상 증발했다. 은행들은 일제히 대출을 압박했고 파트너들은 계약을 취소했으며 수천 명의 직원은 실직 위기에 놓였다. 우리는 단 1초도 지체할 수 없었다. 정훈이 구속 수감되었다는 공식 발표가 나자마자 왕아저씨가 내게 전화했다. 현주야, 내일 오전 10시 임시 주주총회야. 바로 해야 하네. 최정훈이 구속됐어도 그놈 변호사랑 이사회에 있는 그놈 라인들은 참석할 거야. 이게 흥성을 살릴 마지막 싸움일세. 나는 그날 밤 잠들지 않았다. 횡령 증거 대신 회사 정관을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었다. 나는 피해자 아내로서만 가는 것이 아니었다. 나 박현주는 여전히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정훈이 빼앗으려 했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이전하지 못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지분. 나는 창립 주주의 자격으로 그곳에 갈 것이다. 오전 10시 흥성그룹의 가장 큰 회의실. 며칠 전만 해도 화려한 20주년 파티를 기획하던 곳. 오늘의 공기는 팽팽한 기타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쪽에는 나와 왕아저씨 그리고 몇몇 낡고 지쳐 보이지만 결의에 찬 눈빛의 옛 주주들이 앉아 있었다. 반대편에는 정훈의 교활한 변호사와 정훈의 더러운 거래에서 오른팔 역할을 했던 이사회 멤버 3명이 앉아 있었다. 정훈의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다. 거만한 목소리였다. 주주 여러분, 저는 이 회의가 전적으로 불법임을 선언합니다. 제 의뢰인인 최정훈 회장님은 여전히 이 그룹의 합법적인 회장이십니다. 그는 모함을 받고 있으며 모든 것은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이 행동은 불법입니다. 왕 아저씨가 책상을 치며 벌떡 일어섰다. 아저씨의 목소리가 변호사의 목소리를 압도했다. 그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요? 회장이 횡령, 돈 세탁, 조폭 연루, 아내 살해 협박으로 구속됐는데 흥성 시가총액이 3일 만에 70%나 날아간 건 알고 있어? 수천 명 직원이 길바닥에 나앉게 게 생겼는데 당신이랑 그 최정훈이라는 놈이 이 배를 통째로 바다 밑으로 끌고 들어갈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란 말이오. 회의실 분위기가 뜨거워졌다. 변호사는 얼굴이 하얘졌고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내가 나설 때였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변호사와 여전히 정훈에게 매달리려는 자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주주 여러분, 내 목소리는 또렷하고 분명했다. 저는 박현주입니다.
저는 최정훈 씨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왕철민 아저씨와 함께 처음부터 흥성그룹을 세우신 박진우 회장님의 딸이기도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 그들은 나를 단지 정훈의 아내로만 알고 있었다. 최정훈 씨의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법적으로 법원은 아직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정관에 따르면 우리 주주들이야말로 흥성의 진정한 주인이며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보호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서류철 하나를 높이 들었다. 회사 정관 제호장 제28조 사망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이사회 구성원, 회장을 포함하여 그 행위가 그룹의 명예, 신용, 자산에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긴급 해임할 권한을 가집니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마주쳤다. 최정훈 씨의 구속, 주가의 폭락, 파트너들의 계약 해지. 이것이 심각한 손해가 아닙니까?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창립주주로서 왕철민 아저씨가 대표하는 주주그룹과 함께 최정훈 씨를 회장직 및 흥성그룹 내 모든 관련 직위에서 긴급 해임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투표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정훈의 라인은 다수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기권하거나 고개를 숙였다. 결과가 발표되었다. 90% 이상의 주주가 최정훈의 해임에 찬성했다. 정훈의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챙겨 조용히 회의실을 떠났다. 전쟁은 끝났다. 왕 아저씨가 연단에 올라왔다. 목이 맨 목소리였다. 흥성이 돌아왔습니다. 저 왕철민이 공식적으로 임시회장직을 맡겠습니다. 아저씨는 나를 돌아보았다. 현주야, 회사는 자네가 필요하네. 우리가 자네를 필요로 해. 자네를 회사의 재무 구조조정 과정을 총괄할 특별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네. 동의해주겠나? 나는 벽에 걸린 흥성그룹이라는 글자를 보았다. 아버지가 지으신 그 이름.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나는 흥성그룹 회의실을 나섰다. 경외심 어린 시선, 수군거리는 소리, 그리고 정훈 측 변호사들의 잿빛 얼굴을 뒤로하고 왕 아저씨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목이 맨 목소리였다. 정말 잘했다, 현주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거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승리의 감각은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았다. 마치 효과가 막 끝난 진통제처럼 은근한 통증과 극심한 피로만을 남겼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버텨왔다. 1년간의 순종적인 연기, 그리고 며칠간 이어진 언론, 수사기관, 시어머니, 조폭, 그리고 이제 이사회와의 싸움. 나는 기계처럼 강하고 냉정했다. 하지만 그룹 본사 로비를 나서는 순간 나는 익숙한 모습이 택시에 기대어 걱정으로 붉어진 눈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다혜야. 나는 거의 소리 없이 속삭였다. 내 유일한 단짝 친구, 이다혜.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친자매보다 더 가깝게 지냈다. 다혜는 변호사였고 부산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날 파티 소식이 터지자마자 그녀는 계속해서 내게 전화했지만 나는 감히 받지 못했다. 내 약한 모습을 들킬까봐 두려웠다. 다혜는 나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캐리어를 바닥에 내던지고 달려와 나를 와라 껴안았다. 그 단단하고 따뜻한 포옹에 내가 애써 쌓아 올렸던 강인한 껍질이 산산조각 났다.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다. 수천 명 앞에서 모욕당했을 때도 울지 않았다. 내가 독살당한 것을 알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 조폭에게 협박당했을 때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친구의 품 안에서 나는 울고 있었다. 버려진 10년의 청춘을 위해, 세상에 태어날 기회조차 없었던 내 아이를 위해, 짐승 같은 놈을 믿었던 내 어리석음을 위해 울었다. 울어? 다혜는 내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목소리도 메어 있었다. 그래, 울어, 현주야. 다 쏟아내. 뉴스 보자마자 비행기 타고 왔어.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네가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그 개자식.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낌 사이로 겨우 말했다. 걔가 나한테 몇 년 동안 피임약도 먹였어. 다혜야, 나. 내 등을 토닥이던 다혜의 손이 갑자기 굳어졌다. 나는 그녀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뭐? 다혜는 나를 어깨에서 떼어내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진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은 다시 쏟아졌다. 세상에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다혜가 로비 한가운데서 소리쳤다. 절대 용서하면 안 돼. 현주야, 내 말 들어.
그녀는 내 어깨를 꽉 잡았다. 넌 아주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절대 약해지면 안 돼. 지금 네가 약해지는 건 너 자신한테 죄를 짓는 거야. 알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런 인간한테는 감정으로 대화하면 안 돼. 오늘 실컷 울어. 다혜는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더 독해져야 해. 넌 그냥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저놈을 감옥에 보내야 해. 독초는 뿌리째 뽑아야지. 살려둬서 다른 사람 해치게 두면 안 돼. 다혜의 단호하고 차가운 판결과도 같은 말이 나를 나약함에서 건져 올렸다. 맞다. 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다혜가 곁에 있으니 마치 힘을 얻은 것 같았다. 그녀는 단지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 유능한 변호사이기도 했다. 그녀의 전공은 민사였지만 그녀의 날카로움은 내 경제 전문 변호사인 이 변호사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다음 며칠간 나는 더 이상 그 차가운 빌라에 머물지 않았다. 다혜는 나를 보아하니 철저한 고급 레지던스로 데려왔다. 우리는 거실을 작은 법률사무소로 만들었고 서류와 증거들이 가득했다. 나, 다혜. 그리고 이 변호사님은 거의 24시간 내내 일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전선이 있었. 하나는 나의 이혼 소송. 다른 하나는 내가 피해자이자 중요 증인인 정훈의 경제 범죄 사건. 우리의 목표는 두 사건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처리하는 것이었다. 현주 씨, 침착하세요. 이 변호사님이 회의 중에 말했다. 최정훈 쪽에서는 분명 두 사건을 분리하려고 할 겁니다. 경제 사건은 회사 내부 분쟁으로, 현주 씨의 이혼은 단순한 감정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만약 분리되면 모든 게 아주 복잡해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재산을 빼돌린 건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였고, 저를 독살한 것도 이혼 사유를 합리화하기 위해서였어요. 두 사건은 하나예요. 정확해. 다혜가 말을 받았다. 우리가 그 연관성을 증명해야 해. 이 변호사님은 재무 쪽을 맡으시고 가정폭력, 독살, 혼인법 위반 쪽은 제가 맡을게요. 두 사람의 전문적이고 냉철한 태도는 나를 안심시켰다. 금융학 석사인 내가 직접 정훈의 모든 자금 흐름도를 그려냈고 이제 이 두 명의 날카로운 법률가와 함께라면 정훈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확신했다. 예상대로 정훈 측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폭력으로 나를 위협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외교적인 길로 전환했다. 1차 공판이 열리기 일주일 전, 이 변호사님이 내게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현주 씨, 최정훈 변호사가 방금 전화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나는 여전히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협상을 제안하더군요. 나는 비웃었다. 협상? 이 마당에 협상이라고요?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하더군요. 이 변호사님이 강조했다. 최정훈 씨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답니다. 그는 합의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흥성그룹 주식을 포함한 남은 모든 공동재산의 절반을 현주 씨에게 분할해 주겠다고 합니다. 어떤 것도 다투지 않겠다고요. 나는 손을 멈췄다. 재산의 절반. 엄청난 액수였다. 어떤 여자라도 마음이 흔들릴 만한 유혹이었다. 그 대가로 이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현주 씨가 모든 경제 관련 고소를 취하하고 법정에서 파티 때 제시했던 증거들은 질투심으로 인한 오해였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약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는 겁니다. 나는 침묵했다. 그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 화려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우는 형사처벌을 면하고 내부 징계 정도로 끝나 흥성은 잃겠지만 자유와 이미 해외로 빼돌린 막대한 돈은 지키게 될 것이다. 그는 여전히 내가 돈으로 매수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그가 내게 빚진 것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변호사님, 나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세요. 첫째, 이혼. 저는 절대 합의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법원이 그의 유책을 근거로 판결하기를 요구할 겁니다. 둘째, 재산. 저는 마땅히 제게 속한 모든 것과 그가 제게 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전부 받아낼 겁니다. 그가 나눠주는 건 필요 없어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그들에게 말하세요. 제가 원하는 건 국어라는 돈이 아니라 정이라고요. 법정에서 봅시다. 내 이혼 재판이 열리는 날, 하늘은 기이할 정도로 흐렸다. 나는 화려한 드레스도 초라한 낡은 옷도 선택하지 않았다.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리고 가볍지만 날카로운 화장을 했다. 나는 거울 속에서 낯선 여자를 보았다.
얼굴은 나였지만 눈빛에는 더 이상 순종이나 고통이 없었다. 불에 달궈진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이것이 나의 갑옷이었다. 나는 기자들로 가득 찬 법정으로 들어섰다. 다혜와 이 변호사님이 양옆을 지켰다. 우리는 카메라를 피하지 않고 원고석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잠시 후 연문이 열리고 정훈이 2명의 교도관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법정 전체가 술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끊임없이 터지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힐끗 쳐다보았다. 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남자는 내가 알던 풍채 좋고 거만하던 최정훈 회장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깡마르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다. 헐렁한 수인복이 초라한 몸 위에서 펄럭였다. 나를 보자 그의 눈에 증오의 불꽃이 스쳤다가 이내 공포와 혼란으로 바뀌었다. 그는 즉시 고개를 푹 숙이고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 변호사님은 외도, 피임약을 통한 독살 행위라는 가정폭력, 그리고 고의적인 공동재산은닉 및 훼손이라는 3가지 주요 이유를 근거로 나의 이혼 요구를 진술했다. 반대편, 우리와 협상을 시도했던 정훈의 교활한 변호사가 반박을 시작했다. 그는 외도 사실은 너무나 명백해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황을 역전시키는 데 집중했다. 재판장님, 변호사는 극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원고 측의 모든 주장에 전면 반박합니다. 제 의뢰인인 최정훈 씨야말로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법정 전체가 웅성거렸다. 저희에게는 박현주 씨가 아주 오래전부터 재산을 탈취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녀는 남편에게 냉대받는 척, 순종적인 척 연기하면서 비밀리에 회사, 내불만 세력, 구체적으로 왕철민 씨와 결탁하여 쿠데타를 모의했습니다. 그가 서류철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그녀가 떠벌리고 다니는 경제 관련 증거들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이 증거들을 인정하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신뢰를 이용하여 개인 컴퓨터에 불법적으로 침입하고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녀의 최종 목적은 남편을 모함하여 감옥에 보내고 혼자서 흥성그룹을 독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열변을 토했다. 나는 손을 맞잡고 아무 표정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 수법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 다혜가 내게 속삭였다. 침착해. 저놈이 말이 많아질수록 할 말이 없다는 증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훈을 힐끗 보니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이 연극은 그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다. 변호사가 나를 공격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변호사가 마무리했다. 저희는 박현주 씨의 이혼 소송을 기각하고 오히려 그녀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이 변호사님이 조용히 일어섰다. 동료 변호사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 변호사님은 온화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방금 변호사님께서 진술하신 내용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 명백한 무고이자 날조입니다. 저희가 재판장님께 누가 진짜 피해자이고 누가 진짜 주모자인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이고 이 변호사님을 주목했다. 정훈의 변호사는 분한 듯 자리에 앉았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 변호사님은 서두르지 않고 재판부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피고 측에 제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겠습니다. 그가 상대 변호사를 보았다. 동료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박현주 씨는 법적 아내로서 한 집에 살며 재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남편의 재무 서류, 나중에 불법 서류임이 증명된 그것들을 발견한 것이 불법 침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도청하지 않았고 카메라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집에서 우연히 진실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범죄 신고 의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변호사님, 상대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다. 둘째, 이 변호사님이 계속했다. 피고 측은 제 의뢰인이 그룹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더욱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그가 재판부를 향해 돌아섰다. 저희가 지금부터 제출할 철통 같은 증거가 그 반대를 증명할 것입니다. 수년간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재산을 탈취하고 주주들의 돈을 빼돌리고 자신의 아내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던 자는 바로 최정훈 씨입니다. 이 변호사님이 신호하자 법정 중앙에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다. 재판장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스크린이 켜졌다. 몰래 찍은 사진도 희미한 녹음 파일도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해서 눈이 어지러울 정도의 자금 흐름도였다. 금융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 변호사님은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가 흐름도를 가리켰다. 이것이 저희가 최정훈 씨가 횡령했다고 고발한 150억 원의 자금 흐름입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흥성그룹 계좌에서 시작되어 최정훈 씨의 어머니인 조순자 씨의 이름으로 설립된 5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배유린 씨의 아버지가 승인해준 유령 부동산 프로젝트를 통해 세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님이 흐름도의 종착점을 가리켰다. 깨끗해진 이 모든 돈은 어디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의 한 은행 계좌로 곧장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의 소유주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사람입니다. 최정훈, 그리고 배유린. 증거는요? 정훈의 변호사가 소리쳤다. 이건 당신들이 그냥 그린 그림일 뿐이요. 이 변호사님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당연히 증거가 있습니다. 부록 자료를 보여주시죠. 화면이 바뀌었다. 경제범죄수사대가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요청하여 발급받은 붉은 직인이 찍힌 스위스 은행의 상세거래 내역서 사본이었다. 모든 숫자가 자금 흐름도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안 돼. 정훈이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손에 넣었는지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이 변호사님이 말했다. 주주들의 자산이자 혼인 중 공동재산을 탈취하려는 사전 계획된 음모에 대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철통 같은 증거입니다. 이 변호사님은 정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최정훈 씨, 아직도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모함하고 재산을 탈취하려 했다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정훈의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정훈은 그는 화면의 거래 내역서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불가능해.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알아? 피고. 재판장이 의사봉을 강하게 내리쳤다. 정숙하시오. 하지만 정훈은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는 그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모든 계획과 오만이 정의의 빛 아래 낱낱이 드러났다. 조금 전까지 나를 웅변적으로 비난하던 정훈의 변호사는 이제 의자에 주저앉아 잿빛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스위스 은행의 증거를 손에 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정훈은 피고인석에서 비틀거리며 나무 난간을 꽉 잡았다. 그는 화면의 거래 내역서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안 돼. 불가능해. 너희가 어떻게 알아낸 거야? 그의 변호사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시간을 끌며 힘겹게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 증거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고 측은 하지만 이 변호사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내 친구 다혜를 돌아보았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다. 재무 문제는 끝났고 이제 개인적인 죄악을 드러낼 시간이었다. 다혜가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 변호사님처럼 단호하지 않았지만 억눌린 분노와 비통함이 담겨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심장을 꿰뚫을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다. 재정적 증거는 이미 명백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동기, 최정훈 씨가 왜 그토록 잔인하게 재산을 빼돌리고 아내를 자신의 인생에서 제거하려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그것보다 수만 배는 더 끔찍합니다. 이에 있습니다. 정훈의 변호사가 다시 벌떡 일어섰다. 이것은 이혼 및 재산 분할 재판입니다. 개인적인 동기에 대해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다혜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받아쳤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직적인 가정폭력 행위를 증명하고 법원이 유책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며 저희가 건강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원고 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계속 진행하시오. 다혜는 심호흡을 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마지막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파괴적인 한방이었다. 그녀가 신호하자 대형 스크린이 다시 켜졌지만 이번에는 흐름도가 아닌 음성 파일의 인터페이스였다. 이것은 다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정훈 씨가 조폭을 시켜 페인트를 뿌리며 협박했던 바로 그날 밤 박현주 씨의 자택에서 합법적으로 녹음된 최정훈 씨와 제 의뢰인 박현주 씨의 통화 녹음입니다. 정훈이 부들부들 떠는 것이 보였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녹음이 재생되었다. 정훈의 광기 어린 포효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봤어? 죽고 싶어?
경고하는데 박현주? 하나는 고소취야. 둘은 죽음이야. 정훈의 변호사가 다급하게 말했다. 재판장님, 이것은 단지 화가 나서 한 말일 뿐 증거가 될 수. 재판장님,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다혜가 말을 끊었다. 음성 파일은 계속 재생되었다. 정훈의 으르렁거림 뒤로 떨리지만 분명한 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나를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정훈의 목소리. 그의 운명의 못을 박은 악마의 포효. 내가 잔인해? 내가 너 때문에 몇 년을 참았는데. 네가 애 못 낳게 하려고 내가 몇 년을 약을 먹였는데. 알아? 이 쓸모없는 년아. 네가 애를 못 낳으면 이 집에서 네 권리는 없어. 내가 너랑 결혼한 건 네가 멍청하고 네 아버지 돈이 있었기 때문이야. 침묵. 섬뜩할 정도로 절대적인 침묵이 법정을 감쌌다. 나는 기자들이 경악하며 숨을 들이쉬는 소리를 들었다. 재판 내내 엄숙한 표정을 유지하던 나이든 재판장조차 충격에 빠진 듯 눈을 크게 떴다. 정훈의 변호사는 의자에 주저앉아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정훈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고개를 획 쳐들었다. 핏발이 선 붉은 눈. 그는 자신이 가장 끔찍한 죄악을 스스로 자백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야? 그가 갑자기 야만적인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조작한 거야. 저건 내가 아니야. 네가 날 모함했어? 그는 미친 듯이 나를 향해 돌진하며 교도관들을 뚫으려고 했다. 이 짐승 같은 년. 내가 널 죽일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교도관들이 즉시 그를 제압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는 미친 짐승처럼 계속해서 발버둥치고 울부짖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강하게 내리쳤다. 정숙, 피고를 퇴정시키시오. 정우는 끌려나갔지만 그의 저주와 증오의 찬 고함은 여전히 울려 퍼졌다. 나는 다혜의 손을 꽉 잡고 앉아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폐잔병처럼 넉나간 얼굴로 서류를 챙겼다. 그는 어떤 변명도 가해자가 직접 자백한 죄악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재판장은 판결을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나, 다혜. 그리고 이 변호사님은 복도로 나왔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내게 몰려들었다. 수십 개의 마이크가 내 얼굴로 향했다. 박현주 씨, 최정훈 씨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독살당하신 건가요?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다혜와 이 변호사님이 나를 막아섰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는 별도의 대기실로 안내되었다. 다혜가 내게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분노로 떨렸지만 내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끝났어, 현주야. 네가 해냈어. 그 짐승 같은 놈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쁘지는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다. 마치 10년간 내 몸에 깊이 파고들었던 종양을 마침내 제거한 것 같았다.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적어도 독은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증오하지 않았다. 그저 역겨울 뿐이었다. 30분 후 우리는 다시 법정으로 불려 들어갔다. 숨막힐 듯한 엄숙한 분위기. 재판장이 재판부를 대표하여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한 글자 한 글자가 정의의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본 재판부는 전체 사건 기록, 제출된 증거, 그리고 재판 과정을 심리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첫째, 혼인 관계에 대하여 원고 박현주 씨의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둘째,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에 대하여 피고 최정훈 씨에게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피고의 행위, 즉 심각한 외도, 계획적인 공동 재산 은닉, 그리고 특히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인 독사를 통해 아내의 건강을 고의로 해친 가정폭력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사회 도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셋째, 재산 분할에 대하여 재판장이 계속했다. 피고 최정훈 씨에게 전적인 유책 사유가 있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가 있었으므로 본 재판부는 부부 공동 재산 전부를 피해자인 원고 박현주 씨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한다. 원고 박현주 씨는 흥성그룹 주식을 포함한 공동 재산의 70%를 분할받는다. 피고의 나머지 30% 재산은 동결하여 흥성그룹 주주들의 피해 보상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불법 재산에 대하여 배유린 씨 명의의 150억 원 전액과 부동산, 차량 등은 흥성그룹 횡령을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전액을 환수하고 그룹에 반환 조치한다. 다섯째,
재판장이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본 사건의 전체 기록, 즉 횡령, 돈 세탁, 그리고 특히 독사를 통한 고의상해 행위 및 녹음된 살해 협박 행위에 대한 증거는 모두 형사 법원으로 이관하여 법률에 따라 기소 및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 의사봉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판결이 선고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일어섰다. 울지 않았다. 그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다혜와 이 변호사님이 나를 부축해야 했다. 내가 이겼다. 완벽하게 이겼다. 나는 법원을 나섰다. 흐렸던 아침과 달리 밖은 어느새 해가 나고 있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지만 따뜻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10년의 지옥에서 벗어나 마시는 첫 자유의 숨결이었다. 내 이혼 판결은 모든 언론 매체에서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기업인의 이혼 사건이 이토록 비극적이고 분노를 자아내는 스토리를 담고 있었던 적은 없었다. 피임약으로 아내 독살이라는 문구는 몇 주 동안 가장 뜨거운 헤드라인이 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3개월 후 최정훈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렸다. 나는 가지 않았다. 그의 얼굴을 단 1초도 더 보고 싶지 않았다. 이 변호사님과 다혜가 피해자 자격으로 나를 대신해 법정에 출석했다. 스위스 은행의 거래 내역서, 가명을 위해 협조하기로 한 흑삼의 증언, 그리고 특히 자백 녹음 파일이라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 앞에서 정우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횡령, 돈 세탁, 그리고 친족에 대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의 고의상해라는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총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년. 그의 화려했던 젊은 날은 공식적으로 4개의 돌벽 안에 묻혔다. 다혜의 말에 따르면 정우는 선고를 들었을 때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그저 조용히 서 있다가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고. 그곳에 있던 조 여사는 법정에서 바로 실신하여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한다. 나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다.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다. 흥성그룹에 관해서는 또 다른 전쟁이었다. 정훈이 해임되고 최대 주주인 나와 임시회장으로 선출된 왕 아저씨는 정훈이 남긴 혼돈을 정리하는데 거의 1년을 쏟아부어야 했다. 우리는 유령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재무 시스템 전체를 재구축하고 은행들과 재협상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투자자들과 직원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했다. 정말 힘든 1년이었다. 나는 내 모든 금융 지식을 동원해 왕 아저씨와 함께 밤낮으로 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과 수천 명의 생계를 위해 일했다. 점차 흥성은 안정을 되찾았다. 주가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파트너들이 돌아왔다. 침몰하던 배는 구조되었다. 유린 역시 법망을 피하지 못했다. 범죄 수익 은닉 및 소비에 대한 공범, 즉 돈 세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아버지도 직권 남용 혐의로 파면되고 기소되었다. 그녀의 사모님 꿈은 결국 교도소에서 끝났다. 사람들이 말하길 그녀가 호송차에 오르던 날까지도 자신은 억울하다며 정훈에게 속았을 뿐이라고 울부짖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흥성이 완전히 안정된 후 나는 감사위원회에서 사임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아픈 기억이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기념품으로 남겨둔 작은 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식을 매각했다. 나는 아주 부유한 여자가 되었다. 수백억 원의 자산가. 하지만 그 돈은 내게 단지 보상일 뿐이었다. 10년의 청춘을 내가 빼앗긴 아이를 되살릴 수는 없었다. 나는 그 차가운 빌라를 팔고 정훈의 가족과 모든 연락을 끊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형사재판이 끝나고 1년 후 나는 제주도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화려한 카페가 아닌 수국이 가득한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골목에 숨겨진 북카페였다. 나는 해외에서 살거나 시끄럽고 사치스러운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도심의 작고 조용한 아파트를 샀고 영혼의 휴식을 위해 맑은 공기가 있는 제주도를 자주 찾았다. 내 삶은 이제 아주 단순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사모님도 재계의 여장부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발현주였다. 나는 내 돈으로 작은 투자 펀드를 설립했다. 아주 개인적인 펀드.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닌 교육과 친환경 기술 관련 스타트업, 특히 여성이 대표인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기만과 배신 위에 세워지지 않은 아름다운 꿈들이 싹트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책을 읽고 있는데 카페 주인이 편지 한 통을 가져다 주었다. 교도소 우체국에서 온 건데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편지를 쥔 내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봉투 위에 익숙한 서툰 글씨는 정훈의 것이었다. 나는 1년 동안 그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나는 평온하게 편지를 뜯었다. 학생용 편지지에 몇 장이나 되는 긴 편지였다. 그는 많은 것을 썼다. 후회한다고 했다. 감옥 안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돈과 그 여자에게 눈이 멀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5평짜리 단칸방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초창기를 회상하며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다고 썼다. 조 여사는 그 충격으로 가벼운 뇌졸중을 앓고 지금은 시골에서 가난하게 친척들의 외면을 받으며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10년의 정을 생각해서 가끔 그녀에게 약값이라도 조금 보내달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용서를 구했다. 12년 후 출소하면 직접 찾아가 사과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썼다. 나는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다. 내 마음은 가을 호수처럼 평온했다. 증오도, 통쾌함도, 심지어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했다. 여전히 상황과 남을 탓하고, 여전히 감정과 어머니의 비참함을 이용해 나를 조종하려 했다. 그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카페에는 제주도의 쌀쌀한 저녁 날씨 때문에 작은 벽난로가 타닥타닥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벽난로 옆으로 다가갔다. 손에 든 편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나의 10년 지옥, 그의 12년 수감 생활. 그것은 인과응보였고 삶의 공정함이었다. 나는 편지를 찢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불꽃 속으로 던져 넣었다. 주황색 불꽃이 종이 가장자리를 할고 그의 글씨가 오그라들고 검게 변하고 마침내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용서.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용서가 있는 것을 의미하지도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았다. 용서는 단지 내 세상에 더 이상 그의 그림자가 증오든 동정이든 존재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었다. 나는 불꽃을 등지고 내 자리로 돌아왔다. 국화차는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한 모금 마셨다. 은은한 차향이 퍼져나갔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계곡의 꽃들이 저녁 노을 속에서 눈부시게 피어나고 있었다. 저 밖의 하늘은 참으로 넓었고 나는 이제 막 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